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의 되새기는 온고지신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별처럼 뜨고 지던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강의 패권국도 가장 먼저 사라진 약소국도 아니었던 나라. 바로 정나라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그려낸 정나라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제후국 중에 왜 하필 정나라였을까요? 정나라는 당시의 슈퍼파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전형적인 중견국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겪어야 했던 시대의 변화와 고뇌가 그들의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마천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나라의 역사를 단순한 연대기로 서술하지 않고 권력, 충성, 배신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테마를 탐구하는 하나의 잘 짜인 정치 드라마로 구성했죠.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나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806년 건국되어 정장공 시대에 이르러 짧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명제상, 자산의 개혁으로 다시 한번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기원전 375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까지. 이 타임라인 속에는 수많은 영웅들의 고뇌와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정나라의 이야기는 아주 현명한 선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조인 환공은 주나라 왕의 동생으로 처음에는 수도인 호경 근처에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주 왕실의 쇠퇴를 예견하고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동쪽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적 봉토 이전입니다. 그의 성견지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되었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족이 수도 호경을 함락시켰을 때 환공은 주나라 유왕과 함께 전사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생존을 위한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국가의 DNA로 갖게 된 셈입니다. 정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를 꼽으라면 단연 3대 군주인 정장공일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동생 공숙단의 반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등에 업은 동생단은 세력을 키우며 노골적으로 왕위를 넘봤습니다. 신하들은 당장 동생을 쳐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장공은 무려 22년간 동생의 도발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이를 진압해버리죠. 이 과정에서 장공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의를 많이 행하면 스스로 망하는 법이니 그대는 잠시 기다리시오. 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명분을 잃고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장공은 동생과 공모한 어머니를 유배시키며 아주 무서운 맹세를 합니다. 황천, 즉 저승에 가기 전에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 하지만 군주로서의 분노가 가라앉자 아들로서 효도를 저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이때 한 하급 관리가 기발한 묘안을 냅니다. 땅을 파서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 즉 인공적인 황천을 만들어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효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장공은 이 계책을 따라 어머니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황천지서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습니다. 이는 군주의 공적인 약속과 인간적인 도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정장공의 칼끝은 이제 외부로 향합니다. 그는 약해진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기원전 707년 수갈 전투에서 주나라 연합군과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정나라는 주나라 군대를 격파했고 심지어 정나라 장수가 쏜 화살이 주나라 환왕의 어깨에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천자의 몸에 상처를 입힌 이 사건은 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온 천하에 공표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써 진짜 힘센 제후가 패권을 다투는 춘추시대의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정장공 사후, 정나라는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북쪽의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했죠. 바로 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개혁가 자산이 등장합니다. 그는 군사력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가장 상징적인 개혁은 기원전 536년 국가의 형법을 청동소태 새겨 공포한 형정의 주조였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 공포로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던 시대를 끝내고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자산의 선진적인 정치 철학은 향교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향교는 당시 백성들이 모여 자유롭게 나라의 정치를 비판하던 장소였습니다. 한 관리가 국정 비판의 온상이 되는 향교를 없애버리자고 건의했죠. 하지만 자산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비판이 바로 나의 스승인데 어찌 그것을 없애겠는가? 백성의 목소리를 통치의 자원으로 삼으려 했던 그의 리더십은 훗날 공자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장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구원하려 했던 현명한 경세가였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나라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산이 죽은 후 정나라는 다시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에 빠졌고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기원전 375년 전국 칠흥 중 하나인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정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명의 걸출한 리더가 지정학적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정나라의 멸망은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역사가 사마천이 이 정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의 5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사마천은 정나라의 역사를 황제의 기록인 본기도 개인의 전기인 열전도 아닌 바로 세가에 편입시켰습니다. 세가는 제후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정나라를 합법적이고 세습적인 통치 가문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한 가문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성공과 실패의 인과관계를 깊이 있게 추적하려는 사마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천재성은 다관점적 서술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정장공과 주환왕의 수갈 전투는 정세가의 관점에서는 왕의 무례함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황실의 기록인 주본기를 본다면 이 사건은 아마도 왕의 권위에 도전한 불손한 반란 행위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사마천은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며 독자에게 무엇이 절대적인 진실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역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준 것이죠. 정나라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고사성어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부터는 정세가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고사성어 3가지를 통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언어와 문화 속에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다행불의 필자패입니다. 불의를 많이 저지르면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앞서 보셨듯 정장공이 동생의 반란을 기다리며 했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악행의 필연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때 쓰이지만 그 본래의 맥락은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충분한 시간을 주어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고도의 정치적 지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황천지서입니다. 황천에서의 맹세라는 뜻으로 정장공이 어머니와 화해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죠. 이 고사성어는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엄숙한 맹세,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들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 오늘날까지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사성어는 미봉책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의미의 반전을 겪었습니다. 원래 미봉은 수갈 전투에서 정나라 군대가 사용했던 어려진이라는 진법의 핵심 전술이었습니다. 전차와 전차 사이의 틈을 보병들이 꿰매듯이 메운다는 뜻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단어였죠. 하지만 오늘날 미봉책은 어떻습니까?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만 수습하는 해결책을 뜻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겪은 180도 의미의 변화는 좋은 해결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가 사마천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역사가의 최종 판결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사마천은 정장공을 단순한 영웅이나 악당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효심 깊은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위해선 무자비함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그를 간웅의 원형으로 그려냅니다.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과도기적 시대의 혼란과 가능성을 한 몸에 구현한 복잡한 인물. 그것이 바로 사마천이 본 정장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공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자산입니다. 사마천은 자산을 거의 이상적인 정치가로 묘사합니다. 그의 지혜는 군사력이 아닌 철학에 기반하며 법의 중요성과 여론의 가치를 이해했던 선각자였습니다. 자산은 군사적 팽창이 아닌 내부 개혁과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는 대안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덕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의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드디어 정세가의 마지막, 사마천 자신의 논평인 태사공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천은 아주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정장공이나 자산 같은 유명한 인물들을 제쳐두고 배신으로 끝난 어느 무명에 가까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죠. 권력과 이익으로 합친 자는 권력과 이익이 닿으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사마천은 이 냉소적인 한마디로 정세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훈을 압축해냅니다. 정치적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동의는 결국 사리사욕이며 이익 외에 아무것도 기반하지 않은 동맹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마천이 정나라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정세가는 단순한 국가의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춘추시대라는 거대한 전환기의 정치적, 윤리적 투쟁을 담아낸 축소판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정장공과 자산이라는 상반된 리더십을 통해 우리에게 리더의 자격에 대해 묻고 고사성어를 통해 역사적 교훈을 우리 언어 속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꿰뚫어보며 정세가를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 정치 철학의 영원한 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사마천 사기의 정세가를 통해 정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속에 담긴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지혜롭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